일본의 파렴치한 행각이 사진 한 장으로 폭로되며 전 세계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래서 일본이 이를 악물고 숨기려고 했던 거냐라며 경악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진으로 인해 일본 전역은 물론 해외까지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 위험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진에 찍힌 충격적인 장면은 주변국들로 하여금 일본의 신뢰를 잃게 하고 분노케 만들었는데요. 미국은 일본의 현 상황을 보고 무척이나 위험하다고 판단한 것인지 일본 내에 있는 자국민들을 불러들이거나 일본으로의 여행을 금지시키는 계엄령까지 선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정작 일본 내에서는 마치 별일 아니라는 듯이 행동하고 있는데요.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온갖 경보를 다 발령하며 난리를 쳤던 일본이지만 무슨 일인지 갑자기 잠잠해져 오히려 일본을 잘 아는 주변국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도대체 일본 내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공개된 사진으로 일본 현 상황을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지진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지진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일본의 원전 사고에 대한 공포심이 더더욱 커지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 지진국 지구물리학 연구소 가오멍탄 연구원은 중국 지진학회 온라인에 경악스러운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그는 지금 당장 일본에서 탈출하십시오. 지금 당장. 너무 위험합니다. 라고 경고하며 일본에서 난카이 대지진이 발생하면 최대 32만 명이 사망하고 95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난카이 해곡이 부분적으로 파열되면 규모 8.5 이상 완전 파열되면 규모 9, 1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추산된다. 한시라도 빨리 일본을 탈출해야만 한다. 라고 알렸습니다. 연구원은 계속해서 이럴 경우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높이는 10m가 넘어 건물 238만 채가 파괴되고 32만 명이 사망하며 최대 950만 명이 이재민이 될 수 있다. 고 밝혔는데요. 그는 난카이 해곡 근처 특히 주고쿠와 간사이 클러스터는 일본 제조업의 70%를 차지하는 주요 경제 중심지이다. 이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의 제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쳐 잠재적인 경제적 손실이 220조 엔 약 2천조 원에 달할 수 있다. 일본 전역이 후진국으로 후퇴할 정도의 위력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SCMP 역시 15일 일본의 난카이 해곡에서 발생한 규모 7, 1의 지진이 규슈섬을 강타한 이후 난카이 대지진에 대한 예측이 나오고 있다. 당장 일본에서 도망쳐야만 한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매체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다. 상황이 이렇게나 급박한데도 일본 정부가 8일 발표했던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정보거대 지진주의보를 15일 오후 5시 해제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갖은 추측들이 나오고 있지만 최근 수상한 사진 한 장이 온라인에 게시되며 일본 전역은 물론 전 세계를 두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라고 전했습니다. 매체는 일본 후쿠시마 제1원 자력발전소 원자로 2호기 건물 내 사용 후액 연료 냉각풀의 수위 확인용 탱크에서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 25T 누수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심지어 그 누수된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이 무척이나 심각하다. 최근 일본의 내리 3번 연달아 일어났던 지진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어 보인다. 이렇게 심각한 일을 비밀리에 넘기려던 정황이 포착되었기에 일본의 수많은 원전 장소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또 괜찮은지 의심을 사고 있다.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의심을 받는 지역은 최근 지진이 일어났던 규슈 지역의 가와우치 원자력 발전소와 겐카이 원자력 발전소이다. 뿐만 아니라 해당 위치에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돼 더더욱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매체가 전한 사실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지난 9일 원자로 2호기 사용 후의 연료 냉각풀의 수위 확인용 탱크 내물 높이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것을 계기로 탱크 누수를 확인했다는데요. 이 탱크는 사용 후의 연료 냉각풀에서 넘친 물을 받아 모으면서 냉각풀의 만수 상태를 점검하는 시설입니다. 도쿄전력은 탱크 누수를 확인한 뒤 5층 사용 후의 연료 냉각풀에 대한 물 주입을 정지했고 문제의 탱크와 연결된 건물 3층 방에서 배수구를 통해 물이 흘러내려가는 것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16일 건물 3층에 원격 조작 로봇을 투입해 방사선량을 측정하고 누수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매체는 도쿄전력은 누수된 방사성 오염수가 건물 밖으로 새어나오지는 않고 배수구를 통해 건물 지하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양을 약 25TU로 추산했다. 실제 건물 지하에 쌓여있는 오염수 수위가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 후쿠시마 원전 2호기는 동일본 대지진 때 노심이 손상돼 현재도 지하에 쌓인 핵연료 잔해로 오염수를 발생시키고 있는 원자로이다. 도쿄전력은 사용 후에 연료 냉각풀에 물 주입을 일단 중단했지만 언제든 펌프를 가동할 수 있어 핵연료 냉각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후쿠시마의 누수된 방사성 오염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진 한 장이 찍혀 그것이 온라인상에서 큰 논란이 되자 뒤늦게 밝혔기 때문이다. 일본에서 최근 베트남 실습생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 제거 작업에 동원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해당 폭로와 함께 공개된 사진과 정황은 충격적이었다. 일본 정부가 기능실습 제도를 이용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을 속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 제거 작업에 투입했던 것이기 때문이다. 그만큼 비밀리에 일을 처리하고 싶었던 듯 싶은데 이제 전 세계에 일본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일본은 뒤늦게 앞으로 외국인 실습생을 받아들이는 기업을 대상으로 실습생에게 제염 작업을 시키지 않는다는 점을 명기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미 전 세계적인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실습생으로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베트남의 한 남성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업체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한 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오염된 흙을 제거하는 작업을 했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었다. 도대체 일본은 무엇을 더 숨기고 있는 것일까? 라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 매체 USGS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후쿠시마 지역을 직접 눈으로 보고 왔다. 원전에서 약 4km 떨어진 남이에초까지 갔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았었다. 원전 주변 지역은 폐허나 마찬가지였다.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검은 자루에 담아 쌓아둔 야적장이 곳곳에 있었고 도로에는 해안방벽공사에 동원된 트럭들이 많았다. 쓰나미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던 마을의 건물들은 온전한 채 비어 있었다. 꼭 세트장에 온 기분이었다. 가게에는 집기가 그대로 있었고 주유소 주차장에 차들도 그대로 세워져 있는 상태였다. 도로 곳곳에는 방사능 수치를 알리는 전광판이 세워져 있었다. 마을들은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방사능에 심각하게 오염된 이상 주민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집을 떠나야 했다. 후쿠시마 원전 반경 20km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다. 직선거리로 진주시청에서 사천시청까지 정도다. 만약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이 살 수 없다고 상상해보라. 10여 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 원전은 여전히 오염수를 쏟아내고 있고 녹아내린 핵연료는 손대지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는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를 제대로 막아내지 못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였다. 그리고 이 끔찍한 사고가 곧 일어난다고 하는 난카이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본 기상청은 돌연 난카이 해곡 지진 임시 정보를 해지했다. 일본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난카이 해곡은 약 117년마다 대지진을 발생시켜 앞으로도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6.9m 쓰나미를 초래한 1946년의 마지막 대지진은 미래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루빨리 일본에서 탈출하는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라고 알렸습니다. 해당 소식을 들은 미국 정부도 일본 내에 남아있는 자국민들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미국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이날 임시정보 종료를 선언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다. 거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도 대피 경로 확인하고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본에 남아있어야 하는 자국민들은 식료품 비축 등을 해야 한다. 평상시에도 대비를 계속해서 실시해달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지진으로 인한 일본의 원전 사고를 걱정하고 있는데 일본은 여전히 그 의혹들을 풀어줄 생각도 하지 않고 이상하리만큼 잠잠한 상황입니다. 얼마 전 후쿠시마 오염수를 두고 한 영국 교수의 발언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웨이드 앨리슨 옥스퍼드대 명예교수가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를 마실 수 있다. 그 발언에 논란을 빚은 겁니다.
앨리슨 명예교수는 한국원자력연구원과의 기자 간담회에서 만약 내 앞에 다액 종제 거설 BAPS를 거쳐 저장조에 저장돼 있는 오염수가 있다면 희석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1L가량을 바로 마실 수 있다. 라고 말했고, 오염수 1L을 섭취했을 때 우리 몸의 방사능 수치가 12일가량 2배가 될 수 있지만 CT나 엑스레이 등 의학 설비에 노출되었을 때 방사선량보다 적다. 1L가 아닌 10L까지도 오염수를 마실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마시지 못한 것은 그럴 기회가 없었을 뿐이고 가능하다면 TV에 나가서도 마실 의향이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앨리슨 교수는 국내 과학자 중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분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것은 과학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실제 그런 말을 하신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오염수로 인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우리가 CT를 받을 때도 방사선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신체 영향이 있지도 않고 문제를 삼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앨리슨 교수가 오염수를 마실 수 있다고 말한 근거가 황당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염수 시료 채취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나 일본 정부의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 믿을 수 없다고 하자 앨리슨 교수는 여러 차례 일본 정부에 대한 믿음을 강조한 겁니다. 오염수가 ALPS 처리가 됐다면 세슘, 스트론튬 등이 제거됐을 것이다. IAEA와 다른 시찰단이 계속해서 더블 체크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그러한 기관들을 속일 거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겁니다. ALPS로 걸러지지 않는 삼중수소의 위험성에 대해 질문하자 삼중수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무해한 방사성 핵종이라 생각하고 물고기가 물을 마셔도 마찬가지이며 그런 물고기를 먹는 사람도 무해할 것이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일본이 속일 리 없기 때문에 마실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고 황당합니다. 일본이 과연 후쿠시마 관련 조작이나 은폐를 한 적이 없을까요? 일본과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과 관련된 은폐와 조작을 일삼다가 적발되어 사과한 것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초기에는 노심용룡 자체를 은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염수 유출도 은폐했다가 들통이 나 망신을 당했습니다. 일본 전력회사 도쿄전력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났을 때 노심용룡, 즉 멜트다운이 일어났음에도 이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을 사건 발생 5년여 만에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노심용룡은 원자로 안에서 핵연료 노심이 과열돼 녹아내리는 현상으로 외부의 방사성 물질을 방출할 수 있어 중대 사고에 해당하지만 도쿄전력은 사고 후 약 2개월간 노심용룡을 부인하고 노심 손상이라고 주장하다 결국 5년 만에 고개를 숙인 것입니다. 도쿄전력 제3자 검증위원회가 공개한 노심용룡 은폐 의혹 조사 보고서를 보면 동일본 대지진 사흘 후인 2011년 3월 14일 시미즈 마사타카 당시 도쿄전력 사장이 홍보 담당자를 통해 기자회견 중이던 부사장에게 총리 관저의 지시라며 노심용룡이란 단어는 절대 쓰지 말라 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원자로 옥상에 높은 농도의 방사성 오염수가 고여있어 비가 올 때마다 배수로를 타고 바다로 흘러나갈 우려를 확인하고도 이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2호기 배수로는 후쿠시마 제1원전 전용 항만과 연결되어 있으나 도쿄전력은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10개월가량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표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2호기 배수로의 오염수를 측정한 결과 방사성 물질 세슘 137이 리터당 23,100베크렐, 세슘 134가 6,400베크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오염 농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여러 차례 은폐했는데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일본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염수는 안전하다는 앨리슨 교수의 논리라면 오염수는 절대로 마시면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서균열 교수는 앨리슨 교수의 말을 듣고 어이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염이 됐다 안 됐다 정화됐다 안 됐다 삼중수소가 있다 없다 이런 말 할 것도 없다.
앨리슨 교수의 말이 맞다면 도쿄전력이 방류하겠다는 물은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쓰기에도 너무 아깝다. 식수니까 버리지 말고 직접 도쿄 수도관에 연결하자. 아예 후쿠시마 생수를 만들어서 영국에 수출하자. 마셔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도쿄 수도권에 연결해서 일본 도교 시민들이 직접 처리하고 아예 후쿠시마 생수로 출시해서 영국에 수출하면 어떻겠나? 라고 일갈해버린 겁니다. 또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과학에 근거하여 후쿠시마에서 배출된 오염수는 마시면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웨이든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의 발언은 개인적인 들출 발언이었고 원자력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가 평균 62만 베크렐/BQ인데 음용수 기준은 1만 BQ이라며 상시 음용을 하면 안 된다는 보도자료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과거 실제로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마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2011년 11월 영국 BBC와 가디언지는 일본 내각부 정무관 소노다 야스히로 의원이 후쿠시마 원자로의 방사성 물질을 정화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원자로 내부에서 떠온 물을 마셨다고 보도해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소노다 야스히로 의원은 직접 TV에 출연해 후쿠시마 원자로의 방사성 물질이 정화를 통해 깨끗해졌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물을 마셨고 방송 이후 매체들은 쇼다 아니다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그런데 이날 TV로 이 장면을 지켜보던 시민들은 소노다 야스히로 의원이 물을 마실 때 두 손이 떨리는 장면을 보았고 망설이는 듯한 불안한 눈빛과 손짓으로 물을 마신 후 긴장하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이 장면은 외신들을 통해 세계에 알려져 화제가 됐는데요. 영국의 한 핵 전문가는 소노다 차관의 행동을 두고 완전히 멍청한 짓이라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그의 충격적인 근황이 공개되었습니다. 2021년 온라인 미디어 IXIGUA는 소노다 야스히로의 건강 상태를 우려하며 실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최근까지 그의 근황을 아는 사람이 전혀 없고 SNS도 모두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소노다 전 차관이 병에 걸린 것 같다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소노다 차관이 지금 건강하다면 오염수 방류를 앞둔 일본 정부는 어떻게든 소노다를 전면에 내세워 대스타를 만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실종에 가까운 행적을 왔을 때 만용을 부리다 비극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이미 여럿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한 TV 프로그램에서 원전 피해 풍문을 불식하기 위해 후쿠시마산 야채를 시식하면 캐스터가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전 폭발 사고 이후 일본의 각 방송사들은 후쿠시마 농산물이 안전하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 시식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해오던 캐스터 오츠카 노리카즈가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일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울러 원전 사고 수습 현장에서 작업했던 40대 남성이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하는 일까지 일어나자 일본 내에서조차 많은 이들이 불안에 떨었는데요. 그럼에도 일본은 오염수 방류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사람은 대한민국 해군 장병들입니다. 합정에서는 바닷물을 담수화한 물을 마시기 때문입니다. 해군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기계실에서 장병들이 조수기라는 장비를 손보고 있습니다. 조수기는 400톤급 이상 함정 필수 장비로 염화나트륨, 불순물 등을 걸러내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담수로 만듭니다. 내부 공간이 워낙 좁고 식수 탱크도 작아 물이 귀한 잠수함에서도 조수기로 걸은 담수가 기묘한 식수입니다. 손 씻고 밥 지을 때 사용하고 생수처럼 마십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가 우리 해군 작전 수역으로 흘러오면 조수기 담수를 마셔도 되는 것일까요? 해군은 지난해 5월 방사능 오염수가 임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의 연구를 한 민간 연구소에 맡겼습니다. 최근 보고서가 나왔는데 조수기는 삼중수소, 세슘, 스트론튬 등 방사능 물질을 걸러낼 수 없다. 임무 수행을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군이 보유한 함정은 150척, 조수기가 필요한 장병은 1만 6천 명에 달합니다. 이대로라면 방사능 물질에 노출되거나 조수기 사용을 멈춰야 해 전력 약화가 불가피합니다.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든 해군은 일단 삼중수소 분석기를 배치하는 등 오염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기지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바다에 설치된 측정 장비가 오염수를 감지하면 보급 함정을 통한 식수 추가 공급, 함정의 기지 복귀, 운항 중단 등 단계별 조치가 취해집니다. 해군은 연내 해양 방사능 측정 장비의 개발과 배치를 모두 마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렇게 대안을 마련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염수 방류를 막고 지금처럼 일본의 땅에 묻는 것입니다. 정말 안전하다면 앞서 언급된 것처럼 도쿄 수도관에 연결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민폐를 끼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일본에게 있어 최악의 사태가 또 한 번 펼쳐졌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또 벌어진 것인데요. 노토 반도에 위치한 시카 원전이 그 주인공입니다. 원전 가동 준비를 하던 중 노토 반도를 덮친 초대형 지진으로 인해 일부 시설이 화마에 휩싸이며 방사능 누출 소식까지 전해지는 등 일본은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있는 상황 알고 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일본이 스스로 초래한 재앙이라고 하는데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이며 일본에서 무슨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평화롭게 마을 앞 바다에서 어망을 펼치던 어부는 충격에 몸을 가누지 못했죠. 급하게 일어난 어부는 재빨리 어망을 회수하고 젖먹던 힘을 다해 항구로 도망쳤습니다. 마을에서 장을 보던 이들은 급하게 몸을 숨겼죠. 학교에서 수업을 받던 아이들도 강한 충격에 탁자 아래로 몸을 숨기며 충격을 대비했습니다. 혼비백산한 마을 주민들은 살기 위해 몸을 낮췄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충격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을 어귀에서 넘어진 어르신을 부축한 남자는 급하게 어르신을 업고 집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어마어마한 충격이 일본 이시카와 현을 덮쳤습니다. 6.7의 진도는 노토 반도 일대를 휩쓸었고 사람들은 겁에 질려 지진이 끝나길 기다렸습니다. 6월 19일에 발생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노토 반도를 강타한 지진은 일본 거주민들의 희망조차 앗아갔습니다. 그동안 겪어왔던 지진의 수위와는 차원이 다른 흔들림이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조차 이례적이라고 판단할 정도의 이번 지진으로 인해 이시카와 현 대부분의 주민들이 생업을 못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NHK 등 주요 언론사들은 노토 반도의 현황을 보도하면서 현재 피해액과 사상자를 파악하고 있다며 속보를 잇따라 보냈죠. 그런데 일본인들을 서늘하게 만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바로 노토 반도에 위치한 시카 원전 가동이 멈췄다는 소식이었죠. 심지어 원전에서 불길이 솟았다는 소식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지진으로 인해 원전이 피해를 입은 것이 분명했죠. 시카 원전은 현재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정지가 중단되어 최소한의 인력들만 유지 보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진으로 인해 설비가 망가지면서 원전에 문제가 일어난 것입니다. 불행히도 일본에 부는 원자력 바람 때문에 시카 원전은 재가동을 멈추고 시범 운전은 물론 2호기까지 가동을 위해 정부의 사용 테스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원전의 사업자인 호쿠리쿠 전력은 이번 지진으로 인해 최악의 사태에 직면했죠. 그대로 가동을 하지 않고 놔뒀으면 문제가 없었겠지만 원전에 대한 욕심을 위해 재가동을 하면서 연료를 투입한 탓에 지진으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제2의 후쿠시마가 될 수도 있는 상황. NHK를 비롯한 일본 주요 언론에서는 현재 시카 원전의 상황을 지켜보고 있으며 추가 화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방사능 누출인데요. 가이거 개수기 수치가 시카 원전 근처에서 폭등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현재 시카 원전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긴급하게 대피 사고에 대한 수습을 위해 남아있던 인력들도 방사능 누출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원 대피에 나섰죠. 이바라키 현을 비롯해 주변 지역인 도야마, 이시카와 현 역시 일본 정부의 긴급한 안내에 따라 주민들이 피난 지진으로 인한 사상자를 수습할 틈도 없이 방사능 피해를 막기 위해 이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도하며 시카 원전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는데요.
원래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도호쿠 지방 단층지대가 아닌 지역에서 유달리 강한 지진이 발생한 것이 전문가들 눈에는 이상하게 보인 것이죠. 다시 말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선후 관계가 바뀌어 있다는 의견인데요. 지진이 났기 때문에 원전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원전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 것이라는 예측이 등장한 것입니다. 사실 노토 반도는 과거 대형 지진이 발생했던 지역으로 오래된 주민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낮은 곳으로 꼽히던 곳입니다. 최근 1년 반 동안 150차례의 지진 보고가 일어난 일본에서 이 지역은 지진 영역에서 비껴나간 지역이고 화산도 없기에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이었습니다. 마을 주민들 역시 입을 모아 노토 반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기억을 되짚어봐도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일은 15년 전 사건 외에는 거의 없었다고 증언했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카 원전이 지어지고 나서 노토 반도를 중심으로 지진이 자주 발생한 것이죠. 실제로 이번 대규모 지진 일주일 전 6월 중순쯤 발발한 지진 이후 얼마 지나지도 않았고 초대형 지진이 노토 반도를 강타한 것은 이곳 주민들 입장에선 이례적인 일이었죠. 시카 원전이 재가동을 위해 시험 운전을 하고 지대를 불안하게 만든 것이 이번 대형 지진을 발생시킨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죠. 실제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공개되면서 이 주장에는 힘이 실리게 되었는데요. 과거 시카 원전 건설 당시 이 지역 단층을 조사한 일본 전문가의 보고서가 발굴되면서 시카 원전 지하에 대규모 활단층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보고서에 쓰여 있는 활단층은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단층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당시 전문가들은 활단층을 자극할 수도 있기에 이 지역을 포기하고 다른 곳에 원전을 지을 것을 호쿠리쿠 전력에게 요청했으나 호쿠리쿠 전력은 이 주장을 묵살하고 노토 반도에 원전을 건설한 것이죠. 어쩌면 그 고집이 지금의 대형 사건을 초래한 것인데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가동을 중단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안정적인 지층이었으나 원전 재가동을 위해 시험 운전을 하면서 이 지역의 지속적인 압력과 스트레스가 가해진 것이죠. 더군다나 후쿠시마 지역에 발생한 규모 7 이상의 지진과 일본 열도 전역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지진이 원자력 가동과 겹치면서 노토 반도의 활단층을 자극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1호기 원자로 건물 밑을 통과하는 S1 단층과 1, 2호기 냉각용 배관 등 중요 시설을 관통하는 S2, S6 단층이 겹쳐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알면서도 운행을 강행한 호쿠리쿠 전력에 일본인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니다. 한편 일본 일간지 니칸겐다이는 간사이, 도호쿠 지방 외에도 다른 지역 역시 지진대의 영향 아래에 놓여 있다고 분석하고 4에서 5에 이르는 지진이 산발적으로 자주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들면서 비단 원전의 잘못만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호쿠리쿠 전력이 니칸겐다이의 주요 후원사라는 사실이 다른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호쿠리쿠 전력이 의도적으로 원전 주장을 덮으려고 한다는 비난이 솟구쳤습니다. 추가 조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원전 사고로 인해 현재 일본은 또 하나의 위기를 대처해야 하는 상황. 그동안 원자력 발전을 조심스럽게 재추진하면서 원전을 늘리려던 일본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이죠.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원자재 값은 물론 석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원자력 발전소 재가동을 약속했는데요. 올해 5월 말에 원자력 에너지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며 후쿠시마의 악몽을 떨쳐낼 때라며 일본 국민들을 향해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국민들 역시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유가를 보면서 원자력 에너지를 거부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퍼졌었죠. 게다가 올해 6월 일본 최고재판소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 동일본 대지진 당시 일본 정부가 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와 관련 법리적 판단을 내렸는데요. 만장일치로 이 사고는 막을 수 없는 재앙이기에 국가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국책민영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일본 원전은 정부의 입김을 벗어나선 운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책임을 정부가 지는 것이 부당하다며 피해자들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책임 소재도 벗어났고 에너지 수급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박차를 가하던 상황. 일본 정부는 거리낄 것이 없는 상태에서 원자력 정책을 펼치려고 했으나 이번 사고로 인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죠.
과거의 잘못을 뼈저리게 반성하지도 않을 뿐더러 잘못도 없는 것으로 치부하는 일본의 나쁜 버릇이 또 한 번 부메랑처럼 일본에게 돌아왔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이 원전 사고를 일본은 과연 어떻게 대처할까요? 일본이 이번 기회에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길 바라며 글로벌 경전 투기의 표준이 되고 있는 FA50의 몸값이 나날이 치솟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FA50을 도입한 폴란드의 초특급 배송을 완료하면서 또 한 번 전 세계 방산 업계를 감동시킨 건 물론 이번에는 신무장 통합 소식이 전해지며 FA50 구입을 희망하고 있는 국가들의 구미를 당기고 있는 건데요. 해당 소식에 유럽은 물론 중동까지 난리가 난 상황으로 중앙아시아까지 FA50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데 최근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이 SNS를 통해 한국산 경전투기 FA52 마지막 주문 물량을 인도받았다고 공개하면서 해당 소식을 알게 된 유럽 지역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올해 7월 처음으로 FA51 2호기 인도받기 시작한 폴란드가 불과 5개월 만에 12대 모두를 초특급으로 공급받으면서 한국 방산의 빠른 배송이 다시 한번 부각된 건데요. 여기에 더해 최근 폴란드 군사 전문지 디펜스24에서 FA50에 대한 분석 기사를 보도하며 FA50의 블록 20 버전을 미리 조명하며 벅찬 기대에 부푼 모습을 보였습니다. 디펜스24는 KAI는 FA50을 AIM-120 AMRAAM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무장해 제공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전투기로 만들 계획이라며 독일과 스웨덴이 합작한 타우러스 KEPD 350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노르웨이산 대함 미사일 NSM과 통합시킬 계획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폴란드는 벌써부터 FA50 블록 20을 눈여겨보며 궁극적으로는 FA52 F-16 같은 다목적 경전투기로 한층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폴란드의 이런 전망과 반응이 이상하지 않은 게 실제로 최근 KAI가 미사일 전문 제조 기업인 MBDA와 MOU를 체결하면서 KAI가 생산하는 FA50에 MBDA의 무기가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MBDA의 CEO는 세계 최고의 무기 기술과 KAI에 입증된 항공기와의 결합은 전 세계 방산 업계를 뒤흔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최근 방산 수출 시장에서 다양한 무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MBDA와의 협력을 통해 FA52 무장 능력이 한층 더 강화되면서 우리의 잠재 수출 시장을 공략하는데 킥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동과 유럽에서 대박을 터뜨린 한국이 이 기세를 몰아 중앙아시아의 교두보를 쌓을 기회가 엿보인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라팔 도입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진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이 다름 아닌 FA50을 구매할까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FA50의 우즈베키스탄 수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프랑스 일간지라 트리뷴에 따르면 구소련에서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미그 29 38대, 수호이 27 25대, 수호이 25 20여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종은 구소련 시절 도입한 거라 현대적인 전투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은 공군의 현대화에 강한 니즈가 있으며 실제로 이를 위해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지난달 우크라이나는 프랑스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전투기 도입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FA50에도 엄청난 관심을 보이며 도입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2012년부터 대규모로 군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입선 다변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었는데요. 실제로 이 시기 에어버스에서 군용 헬리콥터와 C-295 수송기를 도입했고 중국에서 HQ-9 지대공 미사일을 구입하기도 했으며 2015년엔 미국에서 퇴역한 장갑 차량 300여 대를 지원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당시 우즈베키스탄에서는 T-50 훈련기 12대를 도입하려 했지만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T-50에 미국 기업이 생산한 장비가 탑재됐기 때문에 미 정부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미국이 해당 기술이 러시아나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과거 한 차례 한국산 경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려 했던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번엔 FA-52 수출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건데요. 우즈베키스탄이 서방제 항공기로 기종 전환을 꾀하고 있는 만큼 라팔과 함께 운용할 다목적 전투기로 FA-50을 단독으로 점 찍어둔 상황인 만큼 이번에는 대규모 수주를 기대해도 좋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앞서 8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우즈베키스탄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은 양국의 국방무기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었습니다. 당시 우리 국방부는 샤브카트 미르지오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비롯해 우즈베키스탄 국방장관과 만나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국방 분야의 전략적 협력 방안을 구체화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에도 KAI의 FA-50 대규모 도입 가능성과 더불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K구자주포에 대한 수출 가능성이 점쳐졌었습니다. 실제로 쿠르바노프 국방장관을 비롯한 우즈베키스탄 현지에서는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KAI로서는 이번이 과거 고등훈련기 T-50으로 우즈베키스탄의 신형 군용기 입찰에서 아쉽게 탈락했던 자존심을 회복할 절호의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현재로서 우즈베키스탄이 FA-50을 도입할 경우 성능 개량 모델인 블록 20을 최대 60대가량 들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렇듯 KAI는 FA-50을 통해 우즈베키스탄 사업의 재도전에 나서고 있는 셈으로 한국 방산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엄청나게 높아진 만큼 긍정적인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FA-50에 대해 현재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성능이면서도 저비용의 동급 최강 다목적 경전투기로 평가하고 있는 등 주목도가 한층 높아진 상태입니다. 더구나 FA-50의 경우 우리 공군은 물론 이라크, 필리핀, 말레이시아, 폴란드 등 전 세계 각국이 구매하면서 우수성과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된 상황이라 따지고 보면 아쉬운 건 우즈베키스탄일 듯 보입니다. 이 기세를 몰아 KAI는 이집트 방산 전시회 EDEX에 처음으로 참가하면서 아프리카 중동 마케팅을 한층 강화하는데 고삐를 죄는 등 전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기 위해 무한 확장 중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지난 47일까지 열린 이집트 방산 전시회 EDEX에 참가해 새로운 방산 시장을 여는데 물꼬를 텄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EDEX는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으며 아프리카 중동 지역의 정부와 군, 방산업계 고위급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입니다. 이번에 KAI는 한국 방산 수출의 핵심 기종인 FA-50을 필두로 KF-21, AAV 등 KAI의 차세대 공중전투 체계를 중점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KAI는 수리온과 LAH의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유무인 복합 체계를 적용한 모델을 선보이며 해외 고객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특히 이집트 방산 전시회 기간 중 FA-50에 대한 관심이 유독 남달랐는데 KAI는 이집트를 비롯해 중동 및 아프리카 고위 정부 관계자, 육해 공군 수뇌부들과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집중했습니다. 현재 FA-50은 이집트 공군의 주력 전투기인 F-16과 높은 호환성을 자랑하며 교육 훈련에도 최적화돼 있어 유력 후보 기종으로 검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듯 이집트 공군의 고등훈련기 사업은 대규모 잠재 소요가 있는 지역인데 미국 다음으로 규모가 큰 시장이라 놓쳐서는 안 될 곳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집트에서도 FA-50에 대해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상태로 작년 8월 진행된 피라미드 에어쇼에선 우리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고난도 기동을 선보이면서 이집트 공군 관계자들에게 존재감을 각인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진까지 한국이 자체적으로 만들면 FA-50을 비롯해 한국 항공기가 진짜 글로벌 표준으로 올라서는 건 시간 문제로 보이는데요. 2014년 배치된 첫 국산 전투기 FA-50의 국산화율은 60%로 KF-21 기술 수준이 FA-50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 항공기 개발 기술이 이제 세계 최정상급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분야, 엔진만큼은 우리가 독자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전투기에 있어서 엔진은 그야말로 핵심이지만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기술의 수출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
기술 이전은 사실상 꿈도 못 꾸는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도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입하면서 이와 관련한 핵심 기술에 대해 미 정부의 승인이 나지 않아 기술 이전이 물거품됐고 결국 우리가 독자적으로 AESA 레이더 기술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류영관 부사장은 엔진 기술은 국가적으로 핵심적인 기술로 분류하고 있어 기술 이전이 쉽지 않다며 특히나 항공엔진 기술은 꿈의 기술로 불리울 정도로 고난도의 기술이 집중돼 있기에 우리가 독자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엔진을 수입해 사용하게 된다면 외국에 종속될 여지가 있고 선진국보다 뛰어난 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수출 통제를 받을 수 있다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이점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엔진의 국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머지않아 한국산 엔진이 개발된다면 그동안 첨단 엔진이 없어 외국에 내야 했던 많은 비용을 모두 국내로 가져올 수 있다며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에게 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은 무기를 공여받았던 방산 약소국가에서 이제 세계 방산 업계에서 러브콜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기술적으로도 발전하며 한국만의 저력을 보여줬는데요. 이러한 점을 비춰볼 때 항공기 엔진 국산화라는 꿈의 이야기도 한국이라면 현실로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도 우주 발사체와 인공위성 제작을 같이 할 수 있는 기업은 세계적으로 5곳도 채 안 되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그 일을 해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를 우주산업 강국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원대한 꿈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호송 장갑차를 따라 전차 부대가 산림지대를 통과합니다. 이 전차들은 유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국이나 독일제가 아닌 한국제 K 흑표입니다. K 흑표로만 구성된 폴란드 육군 전차 부대가 전선으로 기동하는 훈련입니다. 폴란드 육군 K 전차 부대가 첫 선을 보인 드래건 24 훈련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나토가 기획한 훈련인 스테드패스트 디펜더 24의 일환으로 이는 냉전 이후 유럽에서 열린 최대 다국적 군사훈련입니다.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되는 이 훈련은 나토의 모든 회원국과 병력 9만 명이 참가하는 수십 년 만에 유럽 최대 훈련입니다. 그런데 나토의 모든 회원국이 참가한 기동훈련에서 미국, 독일, 프랑스 전차들을 모두 제치고 한국의 K 전차가 최고 점수를 받으며 확실히 눈도장을 찍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 덕분에 이제 유럽 국가들 중 최대 병력을 자랑하게 되면서 이번 나토 훈련에서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번 드래건 24 훈련의 주요 지역은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폴란드에서 진행됐습니다. 드래건 24 훈련에는 폴란드군 15여 명을 포함한 나토 연합군 총 2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훈련입니다. 폴란드는 주최국답게 가장 많은 인원과 군사 장비들을 배치했는데요. 한국의 K 전차도 현재까지 폴란드에 납품된 K24대 가운데 12대가 폴란드 기갑전력으로 참가했습니다. 또 폴란드 육군 포병의 주력으로 자리 잡은 한국제 자주포 K9 썬더도 전력화 절차를 끝낸 일부가 이번 훈련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폴란드에 수출되고 있는 K방산의 대표주자 K2와 K9이 유럽의 사상 최대 훈련에 나란히 대비한 겁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K 전차와 K9 자주포의 훈련 영상을 각각 별도 제작해 공개하는 등 한국제 무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유럽뿐 아니라 중동 국가들도 주목하는 초대형 다국적 훈련에서 한국제 무기의 활약은 K방산 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한국의 K 블랙팬서 전차의 나토 연합훈련 드래곤 24 참가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와 관람객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폴란드의 광활한 훈련장은 나토 연합군 2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군사연습의 장으로 변모하였으면 이 중 K 전차의 활약은 특히 돋보였습니다. 특히 훈련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는 K 블랙팬서 전차가 비스툴라 강을 도하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폴란드의 아침 햇살이 강물 위로 반짝이는 이른 시간에 시작되었습니다. 강변에 집결한 2만 명의 연합군과 관람객들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K 전차 2대가 천천히 강가로 접근하는 순간 모두의 기대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K 전차가 강물에 진입하자
물살의 강한 흐름도 전차의 진격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전차는 물살을 가르며 안정적으로 전진했고 이 장면은 참가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K의 강을 건너는 동안 강변의 모래가 전차의 무게로 인해 물결치는 모습이 마치 전차가 강물 위를 걷는 듯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이번 훈련에 참가한 모든 전차 중 유일하게 K 전차만이 직접 강을 건너며 도하 능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레오파르트 전차와 르클레르 전차, 에밀 에이브람스 전차들은 모두 공병대대 도하, 교량 장비로 인해 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오직 K 전차만이 유일하게 직접 강을 건너며 도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K 전차에 대한 폴란드군의 자부심과 신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이는 폴란드가 신형 K 전차의 성능을 NATO 회원국들을 포함해 자국민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직접 증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K 전차가 퍼레이드, 전시용이라고 비판하던 이들에게 한 방 먹이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장면은 지옥의 언덕이라 불리는 까다로운 구간의 도전이었습니다. 실제 K 전차를 운용하고 있는 폴란드 16기계화 사단에서는 드래건 24에서 활약하고 있는 K 전차의 영상을 하이라이트로 공개했습니다. 이 구간은 급경사와 불규칙한 지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많은 전차들이 이를 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K 전차의 차례가 되자 주변의 긴장감은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K 전차가 언덕 아래에서 속도를 높이며 급경사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했을 때 전차의 강력한 엔진 소리와 함께 주변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언덕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전차의 앞부분이 솟구치는 순간이었습니다. K는 언덕을 오르는 동안 뛰어난 기동성과 파워를 발휘하며 어떠한 장애물도 극복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언덕 정상에 도달했을 때 K 전차는 잠시 정지한 후 폴란드의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강력한 포즈를 취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진행된 내용을 봤을 때 다른 국가들의 전차들보다 한국의 K 블랙팬서 전차의 뛰어난 기술력과 전투 능력을 선보이는 동시에 한국의 방산 산업이 글로벌 군사 기술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 나가고 있는지를 증명해낸 것입니다. 실제로 언덕을 오르는 기동성 측면에서 K 전차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전차들 중 가장 압도적인 성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전차의 야전 경사각을 100분율로 보면 45%에서 60% 정도인데 특히 K 전차는 60% 경사에서도 정지 후 다시 출발해도 30cm밖에 밀리지 않는 엄청난 제동 능력을 갖추고 있어 최상위권이라 볼 수 있습니다. 55T의 무지막지한 무게를 갖는 전차가 일반 자동차보다 가파른 경사에서 밀림 현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더 험한 지형이나 비포장도로 등 다양한 환경에서 모두 작동할 수 있는 뛰어난 적응력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K 전차는 산악 지형이 70%를 이루는 한반도 지형에서 사용하기 위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각종 골짜기, 강, 하천, 갯벌, 논 등 험지가 곳곳마다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사계절을 보유한 나라이기 때문에 무기체계 역시 모든 기후에 적합하도록 개발됩니다. 그래서 미국 해병대 사령관인 로버트 넬러도 한국을 두고 전 세계 최고의 훈련지는 한국이다라고 극찬하기도 했었습니다. K 전차의 이러한 성공적인 시연은 전 세계의 군사 전문가와 방산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한국 방산의 위상을 한층 높였습니다. 다른 서방 국가의 전차들이 도중에 포기한 이 구간을 K 전차가 독보적인 기동성으로 통과함으로써 이 한국산 전차가 서방의 새로운 표준 전차로서의 위치를 굳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K 전차의 뛰어난 성능은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전차와 비교되며 더욱 돋보였습니다. 독일 전차들은 그동안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성능과 신뢰성을 자랑해왔지만 지옥의 언덕에서 K 전차만이 성공적으로 극복한 반면 레오파르트이는 같은 구간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는 K 전차가 단순히 기술적 우수성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지형과 상황에서도 뛰어난 기동성과 안정성을 보여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K 블랙팬서 전차의 이러한 성공적인 시연은
한국의 방산 산업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국제적으로 증명하는 강력한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특히 K 전차의 성능이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전차와 같은 세계적인 경쟁자들과 비교했을 때도 우위에 있다는 것이 입증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는 K 전차를 포함한 한국산 군사 장비를 대량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폴란드 군사력의 현대화 및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폴란드는 820대의 KBL 버전 메가톤급의 추가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준 레오파르트 2A사가 러시아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면서 방어 능력을 개선한 새로운 신형 전차에 대한 수요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레오파르트 전차는 비판의 수준을 넘어 조롱까지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7일 러시아 군사 매체 스푸트니크는 한때 가장 강력한 주력 전차 중 하나로 여겨졌던 레퍼드 2의 명성은 우크라이나에서 크게 손상되었다. 포브스 11월 기사에서는 우크라가 보유한 레오파르트의 전차의 4분의 1이 파괴되었다 보도되었으며 우크라는 레오파르트의 잦은 고장으로 인수를 꺼릴 정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우크라이나 전차 조종수들이 오히려 레오파르트에 탑승하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하여 전쟁에서 사기를 잃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최고라고 불리던 독일 전차가 조롱을 당하며 몰락하자 한국의 K 전차가 더욱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 국방부와 현대로템 간의 계약은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서 기술 교류와 공동 개발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폴란드는 나토 내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한국과 폴란드 간의 군사적, 경제적 연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K 전차의 나토 연합훈련 참가와 성공적인 성능 시험은 한국 방산 산업에 대한 글로벌 인식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방산 수출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K 전차와 같은 첨단 군사 장비를 통해 글로벌 방위 산업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K 전차의 성공은 또한 한국 방산 산업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로 향후 다양한 군사 장비의 개발과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와도 맞는 것이 우크라 전쟁에서 전차 무용론까지 나왔었지만 오히려 이런 현상으로 인해 미래 전쟁에 걸맞는 최신형 전차가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다른 국가들도 신기술들이 들어간 전차를 만들려고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국들 가운데 한국의 K 전차가 가장 앞서 있는 것이 사실이면 실제 전장 상황에 맞게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세기 전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던 한국은 단 40년 만에 세계 최고 전차를 생산하는 국가로 거듭났습니다. 이번 나토 연합훈련에서 K 전차가 보여준 성능은 미래 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첨단 기술과 우수한 운용 능력을 갖춘 전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동성, 사격 정확도, 생존성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성능을 갖춘 K 전차는 현대 전장에서의 다양한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체계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첨단 전차를 개발하고 성공적으로 수출함으로써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K 블랙팬서 전차는 국제적인 군사 연습에서 그 우수한 성능을 세계에 입증함으로써 한국 방산 산업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이는 한국과 폴란드를 포함한 나토 국가들 간의 방산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으면 앞으로도 한국 방산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활약을 기대하게 합니다. K 전차의 나토 연합훈련 참가는 단순한 훈련 참가를 넘어서 한국 방산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과 전략적 중요성을 전 세계에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레이저 무기는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미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방금은 세계적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의 생각입니다. 레이저는 공상과학에서나 무기로 쓰일 법한 일종의 광선입니다. 그리고 레이저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발전된 기술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레이저 관련 무기를 미래 무기로 지정하고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국내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해외의 많은 국가는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본 많은 국가에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렇기에 빠른 많은 나라에서 국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성능이 좋은 최신 무기는 연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자체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적군에게 날아오는 드론에 대응하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고 무기의 이름은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1입니다. 블록1은 20kW 출력의 레이저 무기로서 3km 거리에 있는 드론과 무인기 타격 시험에 성공하였는데요. 지난 4월 타격 시험에서 3km 밖의 무인기 30대를 모두 격추시키며 명중률 100%라는 수치를 증명하며 실전 전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타격 시험의 성공으로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2024년에 레이저 무기를 전력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레이저 무기는 어떤 원리로 작동될까요? 레이저 무기란 특정 포인트에 고출력 에너지를 집중시켜 파괴시키거나 무력화하는 무기입니다. 레이저 무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출력입니다. 레이저의 출력은 파괴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출력일수록 해낼 수 있는 임무가 광범위하게 넓어지는데요.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드론이나 무인기의 파괴에는 30에서 50kW급의 출력이 필요. 대전차 미사일의 요격이나 파괴에 성공하려면 100kW급의 출력이, 순항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300kW급의 출력이 필요하며 전투기나 지상의 건물들을 파괴하기 위해선 메가와트급의 출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레이저이기 때문에 미래전에서는 고출력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쥘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레이저 무기는 아주 강력합니다. 여기서 레이저 무기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작은 드론 하나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고가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비용을 생각할 때 매우 비효율적인데요. 물론 레이저 무기 역시 비싼 건 매한가지지만 일단 설치를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무료로 운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발사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은 약 1에서 2달러 정도, 원화로 약 2,500원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이저 무기의 출력이 높아지게 되면 드론만이 아니라 대전차 미사일을 떠나서 건물이나 기지조차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레이저 무기에 대한 가성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죠. 무기를 운용하는데 성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유지비입니다. 그렇기에 레이저 무기는 성능과 유지에서 다른 무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효율을 자랑합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피할 수 없는 공격입니다. 초당 약 30만 km를 이동하기 때문에 마하 8의 극초음속 미사일 역시도 쉽게 요격이 가능하며 빛 그 자체의 속도를 가진 무기이기 때문에 상대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별도의 탄약이 필요 없기 때문에 탄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지금까지의 무기와는 전혀 다른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탄의 오발이나 물발로 인해 생기는 불상사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공방어의 경우 요격 미사일이나 발칸포 같은 기관포탄이 목표물에 명중하지 못했을 때는 자폭 기능이 있어서 만약 명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폭 기능으로 인해 민간인이나 아군의 자산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레이저 무기는 한 번의 공격으로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으며 만약 요격이 실패한다고 하여도 민간인이나 아군의 자산에 부수적으로 미치는 위협은 없거나 정말 미미한 정도이죠. 그렇기에 레이저 무기는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로서 활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레이저 무기의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바로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빛을 사용하는 무기이다 보니 안개나 비 같은 안 좋은 날씨에는 빛이 굴절되거나 산란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장비이다 보니 전 세계적인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한국의 해군은 레이저포와 레일건 같은 고출력 에너지 무기 체계를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와 설치까지 오는 11월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계획을 전해들은 해외의 매체는 가히 충격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것에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기본 상식인데, 개발과 동시에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까지 하는데 고작 34개월 만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니 어찌 보면 해외에서 놀랄만한 발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상이 아닌 함정에 설치하는 건 역시 큰 시도 중 일부인데요. 레이저포나 레일건은 고출력 에너지가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무기를 운용하기 위해선 대량의 전력이 필요하며 함정을 운용하는 것 외에 별도로 여유로운 에너지 보급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레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명 꿈의 무기라고 불리는 무기로서 화약 대신 두 개 레일 사이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금속 탄자 등 발사체를 음속보다 최대 7배 이상 빠르게 발사하는 첨단 무기 체계로서 레이저 무기와 같은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 무기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고출력의 레이저포와 레일건이 한국의 해군 함정에 탑재될 경우 원거리에 있는 함정이나 항공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요격에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시험에 성공한 20kW급 레이저 대공무기인 블록2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출력을 30kW급으로 높인 블록2 역시 연구할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은 순조롭게 그러면서도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